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려서 지금 회복 중인데요. 목소리도 안 좋고 표정도 조금 부어 있죠. 그래도 잘 봐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군주론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2019년쯤에 TV에서 스테디셀러 책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 후로, 방송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놓고,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피엔스, 징비록 같은 어려운 책들도 너무 재밌게 풀어주는데 홈빡 빠졌었어요. 군주론도 그때 바로 구매해서 읽은 책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모든 리더들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의 원전이죠. 독재자들의 교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히틀러는 이 책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음, 제가 읽은 군주론은 이 책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 수도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몰락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약 14년 정도 고위공직자로 일을 하며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힘을 씁니다. 1512년 스페인과 프랑스는 경제 문화적으로 풍부한 이탈리아를 노리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 전쟁이죠. 이탈리아는 스페인에 점령당하며 피렌체의 옛 지배자인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되죠. 이때 공화정부 참여자였던 마키아벨리는 공직에서 해임되며 메디치 가문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 리더십에 대한 군주론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로렌초 데 메디치 왕에게 이 책을 바치게 되죠. 메디치 가문은 많은 돈을 문화인들한테 투자하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르네상스란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문화 혁신을 말하죠. 과학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져 중세를 근세와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옛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사상, 예술을 본받아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 했어요. 르네상스는 일종의 시대적 정신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메디치 가문으로 돌아와서 메디치 가문은 귀족 가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의사와 약사 출신이며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하여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시대의 문화는 여론이었으므로 문화 투자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갈릴레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 플라톤 등 메디치 가문은 문화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의 지갑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1513년에 쓴 마키아벨리의 군조론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국가의 보존과 유지에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새로운 정치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낡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의 필요성이에요. 중세 학자들은 수도원이나 대학에 머무르며 추상적인 학문을 추구했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들은 인간에게 적합한 실천적 지식을 추구했어요. 철학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더 중시했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고대의 인물들로부터 도덕적, 비판적 교훈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강함을 배우려 했어요.
마키아벨리는 잔혹하고도 비열한 수단과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는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중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민중이 중요한 이유는 민중이 비루트를 가질 때 나라가 부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비루트라는 말은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견해로는 애국심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마키아벨리는 장군도 과학자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공부한 인문학을 바탕으로 낡은 사상과 관습을 바꿔 이탈리아의 통일에 힘을 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치하는 모든 국가의 권력은 공화국이거나 군주국입니다. 군주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세습 군주국과 신생 군주국이 있어요. 세습 군주국은 하나의 가문이 여러 세대 동안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관습과 질서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통치하기는 쉬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페라라 공작은 1484년 베네치아의 공격과 1510년 교황 율리우스의 공격을 잘 버텼다고 합니다. 신생 군주국은 전적으로 새롭거나 아니면 자신의 세습 국가에 추가한 영토를 말하는데요. 혼합 군주국이라고도 합니다. 신생 군주국에서 백성들의 도전은 통상적으로 불가피한 풍도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옛 군주의 혈통을 끊고 기존의 법률과 세금 제도는 유지합니다. 그래야 원주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복자가 직접 그곳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만들거나 인접 약소 국가들을 통치하는 군주들의 보호자나 지도자가 돼야 해요. 이는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연합을 뜻합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새로운 군주국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447년 밀라노에서 건립된 암브로시오 공화국의 용병 대장이었으나 1450년 기근에 따른 혼란을 틈타 밀라노의 권력을 장악했죠. 또한 에스파냐 왕은 군주가 정복을 통해 나폴리 왕국을 차지하며 세습 국가의 영토를 추가했습니다. 의사들이 폐결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발생한다. 폐결핵은 발병 초기에는 치료하기 쉽지만 제대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기에 알아서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진단하기는 쉽지만 치료하기는 어려워진다.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다.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미리 예견한다면 신속하게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놓치고 시간이 지나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커지면 어떤 치유책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통치 방법으로는 모든 백성이 한 군주에게 복종하며 각 장관들이 군주를 보살피는 방법이 있고, 군주의 명령은 대단치 않지만 오랜 혈통을 가진 귀족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백성이 한 군주에게 복종하며 각 장관들이 군주를 보살피는 방법에는 통치권만 잡아놓으면 보조는 쉽지만 정복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군주의 명성은 대단치 않지만 오랜 혈통을 가진 귀족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복은 쉬워도 통치권의 유지는 어렵죠. 다시 말해 정복자의 통치는 정복자의 능력이 아닌 그들이 정복한 국가의 종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치국의 통치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국가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직접 거주하거나 아니면 자치 허용 친근한 국가로 남는 과도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자치공화국은 증오와 복수심이 강하므로 옛 군주의 혈통을 없애고 직접 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신생국은 직접 가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득보다는 무력으로 힘과 능력을 행사한다. 그렇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위대한 인물들이 다져놓은 길을 따르고 지금껏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의 역량이 위대한 인물들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향취라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목표물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영리한 공수가 그 목표물을 겨냥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그는 활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물보다 훨씬 높은 곳을 겨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화살을 그 높이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이 겨냥해야만 그 덕분으로 목표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힘에 의존하며 집권한 군주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를 뿐더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군대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무력으로 군대가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하고 그 군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이 군주가 된 자신을 해칠 능력이 있는 자는 바로 타도하고 옛 군주의 통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해요. 즉 엄격할 때와 관대할 때를 구분하고 충성하지 않는 부대는 바로 없애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 때는 모든 군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잔인함을 이용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화로운 시기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일이 잔혹한 행위를 잘못 사용하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믿는다. 만약 악행에 적절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잔혹한 행위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사용하고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그만두는 것이다. 전쟁에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배자의 지위의 유지와 도약이라고 합니다. 무력이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통치를 할 수 없으며 부하들은 물론 스스로도 무장으로 왕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형이나 환경을 익혀두는 것이 군사 배치에 대한 답이라고 말해요. 군주는 역사를 읽고 우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항상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운의 여신이 떠나도 불운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군주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비도덕적인 것도 배워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악한 것 같지만 그 사악함이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존하기보다는 파괴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선하지 않은 세상에서 언제나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파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군주는 선하지 않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필요에 따라 이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관용은 멸시와 증오를 가져옵니다. 군주는 무엇보다 멸시와 증오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군주는 공포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 중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군주가 힘들고 공포의 대상은 백성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성과 명백한 이유 없이 백성의 재산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군대의 단결과 질서 역시 잔인하다는 평판을 필요로 합니다. 군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름답게 색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역적이요, 좋으면 명군주입니다. 여우와 사자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군주는 짐승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여우와 사자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자는 덫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덫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될 필요가 있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다수가 아닌 소수 계급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군주는 자신의 행동이 위대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으로 항상 비춰줘야 한다고 해요. 군주가 두려워할 것은 내란에 의한 전복 활동이나 외부 세력에 대한 침략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군사적 방위력과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국내가 안정되겠죠. 군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인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운명이란 우리가 하는 일의 반 정도만 지배하죠. 나머지 반은 우리 자신에 의해 결정됩니다. 운명은 성난 강물과 같아서 제방이 없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때론 용감한 것이 신중한 것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순종하게 하려면 폭력과 강제가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옳은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에 따라 강력한 권력으로 무자비한 행동이나 복종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군주의 덕목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결국 군주로는 금서 목록이 됩니다. 하지만 군주로는 열렬한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 18세기 이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혁명가 그람시, 이들의 지지를 받는 등 근대 정치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주로는 정치학의 중요한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책이죠. 악마의 도서 금서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이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군주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구매해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